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급성 백혈병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신동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우 여러분께 이식이 가능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백혈병, 급성 백혈병을 포함해서 이 백혈병은 골수 내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조혈 과정 중에 있는 골수국에, 림프국에 이런 혈액 세포들에서 어딘가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병이 골수국에서 생기느냐, 림프국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골수성 백혈병이냐, 림프구성 백혈병이냐가 이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임상 양상이 급하게 발병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발병하느냐에 따라서 급성, 만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희귀한 형태의 다른 백혈병들도 많이 있지만 크게 많이 보는 백혈병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본다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급성으로 오면서 골수성, 골수국의 그 혈액세포에서 이제 생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서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식이 가능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고강도 항암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고요. 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은 말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기준은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거나 혹은 60세 이상이더라도 전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은 분을 이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급여 기준, 나라에서 이제 그 급여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65세 미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이제 수년 전까지는 그 1차 기준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이제 고령화되고 또 나이가 드셔도 건강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걸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현재는 조혈모세포 이식 급여 기준이 70세 미만으로 좀 더 확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세는 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신 건강 상태가 좋은 분은 이식이 가능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대략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 미국 쪽에서 주도가 돼서 나오는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진료 지침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이제 또 몇 개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2022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이제 거기에 버전 그 2022년에 두 번째 나온 버전에서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어떻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2022년 이전에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에이지가 60세 미만이면서 인덕션 엘리저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이면서 고강도 항암이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라.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게 올해 기준입니다. 2024년에 세 번째로 이제 개정된 버전 3의 그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군에서 인텐시브 인덕션 엘리저블이라고만 되어 있고 60세라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고강도 항암이 가능할 환자, 그다음에 이식이 가능한 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나이가 조금 더 드셨더라도 고강도 항암을 견딜 정도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식이 가능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다른 말로는 물론 이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고강도 항암이 가능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데 고강도 항암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혈모세포 이식의 가능한 경우에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 환우분들께서는 비슷한 말로 받아들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항암이 가능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진료 지침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Favorable Risk AML, 그래서 좋은 예후인자를 가진 사이토제네틱스라고 하는 이런 염색체 검사나 피쉬 검사 같은 세포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좋은 예후인자를 가진 이런 AML인 경우에는 AML은 이제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어큐트 마일드 루키미아
급성골성 백혈병의 이제 약어입니다. 이 앞으로는 제가 이제 AML이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요. 좋은 예후인자를 가진 AML은 이 스탠다드 7 플러스 3요법, 이제 다우노루비신이나 이다루비신이라고 하는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거든요. 요거를 3일 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아라시 내지는 이제 사이타라빈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7일 쓰는 걸 우리가 이제 7 플러스 3요법이라고 이제 표준요법으로 첫 번째 그 고강도 항암 치료로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 코어 바인딩 팩터 이제 AM이라고 해서 좀 좋은 예후인자를 가질 때는 잼투젠 오조가마이신이라고 하는 걸 쓴다. 요게 이제 현재 표준 요법으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가 보시면 AML인데 FLT3, 플리3라고 발음을 많이 하는데요. 요 플리3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요 스탠다드 7 플러스 3 요법에 미도스타우린이라고 하는 이제 FLT3 억제제 내지는 퀴잘티닙이라고 하는 억제제를 붙여서 쓴다. 근데 어쨌든 기본은 7 플러스 3 요법이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보면 역시 7 플러스 3 요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고강도의 항암 치료가 가능한 내지는 이식이 가능한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가 왔을 때 초치료는 7 플러스 3 요법이다. 그리고 거기에 특정 표적 변이에 따라서 어떤 표적 치료제를 붙여서 쓴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표준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좀 그 예후인자가 안 좋은,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불량한 예후인자를 가진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치료 방법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도 역시 젊은 60세 미만의 이제 다른 뭐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2차로 생긴 이런 예후가 조금 안 좋은 AML이거나 이전에 MDS나 CMMOL 이제 이런 병이 있다가 2차로 AML이 온 경우에는 조금 예후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젊고 체력이 괜찮은 경우에는 7 플러스 3 요법을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의 하나로 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7 플러스 3 요법이 가능하면은 이제 그 선호되는 첫 번째 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예후 인자가 조금 더 안 좋은 AML, 특히 이제 TP53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서 현재까지의 표준 요법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보면 No regimen are considered preferred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레지멘이라고 하는 거는 항암 요법의 이제 그 병암 요법을 레지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호되는 게 없다. 임상 시험이 가능하면 임상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이 T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임상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가 이제 가능한 고강도의 항암 치료 가능한 환자군에서도 현재까지의 치료요법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환자군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긴 한데 이 시기에 가능한 급성골성 백혈병의 1차 치료의 개요는 말씀드린 것처럼 7 플러스 3 요법입니다. 그래서 사이타라빈이라고 하는 약을 7일 이제 컨티뉴어스 인퓨전이라고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주고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이라고 하는 항암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AML 치료에서는 이다루비신이라고 하는 치료와 다우노루비신 내지는 도노루비신이라고 불리는 요 약을 3일 쓰는 요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다루비신, 도노루비신에서 이제 루비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루비가 원래 빨간색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이 주사를 맞을 때 보면 약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루비라는 이름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약들은 우리가 이제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내지는 알킬화 제제 내지는 세포 독성 제제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항암제들은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세포 안에 백혈병 세포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있는데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서 원래는 세포가 분열할 때 암세포는 다 분열해서 증식을 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니까요. 암세포가 분열해서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청사진 정보가 담긴 DNA가 복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DNA가 복제가 일어나려면 이 이중 나선 구조가 두 가닥으로 풀리면서 복제가 일어나서 다시 두 가닥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복제가 일어나서 DNA가 증식이 일어날 때 그 DNA 사이사이에 이런 그 항암제들이 끼어 들어가면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뭐 인터칼레이션이 일어난다, 뭐 알킬레이션, 크로스링크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해하시기로는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 끼어 들어가서 그게 그 구조를 망가뜨리고 복제가 못 일어나게 해서
이제 결국 암세포가 죽게 되는 이런 기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LT3 변이가 있으면 FLT3 억제제를 미도스타우린이라고 하는 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코어 바인딩 팩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잼스존 오조가마이신 이런 약을 이제 추가해서 쓰는 게 현재 표준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치료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완전 관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 요새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완전 관해를 얻는 것이 1차 치료 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전 관해가 뭡니까? 완전 관해라는 것은 백혈병이 나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하고서 혈액 검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골수 검사를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골수 검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백혈병 세포를 잘 못 찾겠는 요 정도 단계가 완전 관해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웬만큼 걷어낸 상태다. 이렇게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완전 관해가 됐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빙산이라고 하는 백혈병 덩어리가 있으면 첫 번째 1차 치료를 관해 유도 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7+3 요법을 하고 관해가 얻어졌을 때 상태는 요 수면 위로 나타나 있는 빙하가 없어진 정도가 관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바다 밑에 상당한 양의 빙하 덩어리가 남아 있는 것처럼 눈으로는 안 보여도 관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의 미세 잔존 질환이라고 하는 형태로 백혈병이 남아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해가 오더라도 공고 치료를 해서 재발을 막는 추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곧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컨설리데이션 이제 케모테라피라고도 하는데 이 첫 번째 관해 유도 항암 치료로 완전 관해를 얻은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급성골성 백혈병에서 공고 치료의 이제 표준 요법은 고용량 아라씨를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량 아라씨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제 플리스리 변이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미도스타우린 같은 플리스리 억제제를 그리고 코어바인딩 팩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잼스존 오조고마이신이라고 하는 이제 역시 이제 면역 표적 항암제를 같이 붙여서 쓰는 것이 이제 권고되는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 두 가지 약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는데요. 이제 비급여로 쓸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공고항암 치료는 3번 내지는 4번 정도 하는 게 이제 표준적인 요법이고요. 만약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 있고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고항암 치료를 3주기나 4주기까지 끝내지 않고 준비가 되는 대로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지항암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관해유도 항암 치료나 공고 항암 치료처럼 입원해서 하는 굉장히 고강도의 항암 요법이 아니라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그냥 다니면서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비교적 견디기 쉬운 요법으로 할 수 있는 항암 요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고 재발을 좀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요법인데요. 이것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표준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M3라고 이제 말하는 특수한 형태의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는 공고 치료까지 끝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외래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먹는 항암제를 쓰면서 유지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능해진 요법으로 55세 이상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중에서 고강도 항암 치료 첫 번째 7+3 요법을 했는데 관해는 왔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고강도 항암 치료나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발을 줄이고 재발까지의 기간을 늘려서 오래 사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유지 항암 요법을 먹는 약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요법이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서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는 유지 항암 요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초치료, 관해 유도 항암 치료죠. 그다음에 공고 항암 치료, 그리고 유지 항암 치료 이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변이별로 이제 맞춤형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급성 전굴수구성 백혈병, M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환자분들이 이거 착한 백혈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병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치료 성적인데 급성 백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 2000년까지는 여기 이제 카플란마이어 생전곡선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되는 한 예를 들면 여기서 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2000년 전에는 한 50% 정도 살던 병인데 2005년이 되면서 이게 6, 70%로 올라갔고 그리고 2010년, 2005년, 2010년 이때는 70, 80%로 올라가 있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치료 성적이 좋아져 있어서 보통 한 그 80% 내지 90% 정도가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이식 없이도요. 이제 항암 치료만으로 이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이고 이게 가능해진 것은 아트라 이제 올 트랜스 레티노이드 애시드 이제 상품명으로는 베사노이드라고 해서 이 치료를 이제 받아보신 분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약인데 이런 상당히 효과가 좋으면서 독성이 적은 그런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이 2024년 NCCN 진료 지침의 이제 그 치료법인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코어 바인딩 팩터 여기 CBFA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우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7+3 요법에 잼투즈맵 오조가마이신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FLT3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7+3에 미도스타우린 내지는 퀴잘티닙이라고 하는 약을 붙여서 쓰는 게 표준 요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7+3이고요. 여기서 일단 그 코어 바인딩 팩터 AML, CBF-AML이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혈액을 보는 백혈병 보는 의사들끼리는 그 의사소통이 잘 되는 말이지만 아마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신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려보면요.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석유 화합물이나 방사선에 이제 고설량의 방사선 피폭이 되거나 뭐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흡연을 오래 하시거나 어떤 항암제, 알키라 항암제에 이제 노출이 되거나 염색약도 장기 노출되는 경우에는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팩터 중에 하나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젊을 때는 유전자가 망가져도 수복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잘 떨어지면서 하필이면 그게 이 조혈모 세포에 그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이가 됐는데 그걸 고치지 못해서 백혈병이 되고 이제 이렇게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 발암 물질이나 이제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골수 내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 유전자 변이가 생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가 생기는데 AML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는 특히 염색체 전이, 염색체 그 유전자의 큰 덩어리가 서로 이제 떨어진 다음에 잘못 붙는 이런 형태의 변이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게 뭐 자세하게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DNA 이중 나선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포 복제가 되려면 요게 두 가닥으로 풀려서 거기서 복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 있기 때문에 얘를 풀려면 마치 이렇게 그 우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나사 볼트와 너트를 이렇게 서로 돌려서 이렇게 빼듯이 이런 식으로 이 DNA를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효소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DNA 복제가 될 때 이거를 그 똘똘 말린 것을 풀어주고 두 가닥으로 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서는 쭉 이쪽에서는 이 복제가 일어났다 쉬었다가 또 복제가 일어났다 나중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DNA 복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날 때 이게 상상해 보시면 꼬여 있던 것이 풀린 다음에 이게 복제가 되고 하려면 어디선간 계속 꼬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게 계속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닥은 한 번 끊어줘야 됩니다. 한 번 끊었다가 이렇게 해서 복제가 일어나면 그거를 다시 이제 붙여주고 해서 복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 과정에 요 효소를 작용을 잘 못하게 하는 어떤 독소나 이런 데 노출이 되게 되면 끊어졌다가 붙을 때 잘못 붙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붙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 다른 유전자와
전혀 다른 데 있는 유전자가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붙는 게 예를 들면 8번 염색체와 21번 염색체에 각각 렁스1T1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렁스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하나는 8번에 하나는 21번 염색체에서 서로 다른 데 있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잘못 붙어서 렁스1과 렁스1T1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염색체상 옛날 말로는 8번 염색체와 21번 염색체가 이제 트랜스로케이션, 전좌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요즘 더 이제 정밀하게 보니까 렁스1과 렁스1T1 유전자가 전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16번 염색체 내에서 코어 바인딩 팩터 베타, CBF 베타와 이제 여기 보면 SMMHC,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MIH11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유전자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인버전 16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요 두 가지 유전자가 잘못 붙게 되면 AML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코어 바인딩 팩터 이제 변이 AML 내지는 코어 바인딩 팩터 AML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전통적으로 유전자 이름이 계속 그 유전체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름이 약간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렁스1, 렁스1T1, 코어 바인딩 팩터 베타, 이제 SMMHC 요게 옛날 이름으로는 하나가 이제 코어 바인딩 팩터 알파, 그리고 코어 바인딩 팩터 베타. 요거는 이제 지금도 쓰이는 이름이기는 하지만요. 요 두 가지가 원래 그 조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자인데, 요게 하나는 이 다른 유전자하고 가서 붙어버리고, 또 이제 이 여기서도 요 다른 유전자하고 이제 붙어버리는 바람에 원래 코어 바인딩 팩터 알파와 베타가 붙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고 백혈병이 되는 이런 그 이제 질환군입니다.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이해하시면 되는 것은 AML 중에서 특정한 유전자 두 가지가 붙어서 잘못 붙어서 되는 백혈병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요 8번, 21번 트랜스로케이션과 인버전 16, 요 두 가지가 옛날 유전자 이름이 코어 바인딩 팩터 알파 베타가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코어 바인딩 팩터 AML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 중에서 잼투즈메 오종어마이신, 그 마일로탁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 있는데요. 아직 이제 급여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요거는 백혈병 표면에 나와 있는 CD33이라고 하는 골수국의 그 항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붙고, 이 붙으면 이 백혈병 세포내로 들어가고, 거기서 같이 붙어 있는 칼리키아마이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그 뿜어져 나오면서 이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 이렇게 이제 고안된 약인데요. 요걸 이제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코어 바인딩 팩터 AML에서 굉장히 잘 듣더라 하는 게 이제 알려져서 현재 이제 표준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잼투스메 오조가마이신을 이제 AML에서 임상 시험을 했던 이제 알파 0701 트라이얼이라고 한 임상 시험인데요. 비교적 한 50세 이상이 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을 7 플러스 3 요번, 여기서 이제 AD는 아라시 7일 이제 도우노루비신 3일, 이제 7 플러스 3요법입니다. 여기에 잼투즈메 오조가마이신, 약어로 GO로 표현한 것인데요. 요거를 이제 붙여서 치료를 했더니 요 빨간 선이 그 요 표적 치료제 잼투젠 오조가마신 마일로탁을 쓴 군, 그다음에 밑에 파란색이 안 쓴 군이어서 이게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더라 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현재 표준요법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LT3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요 FLT3 이제 프리3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변이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첫 번째 이 ITD라고 하는 인터널 텐덤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변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즈 도메인에 있는 이제 변이입니다.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의 한 위에가 세포 바깥이고요. 밑에가 백혈병 세포 안쪽입니다. 여기 이제 플리스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수용체가 있는데, 요 밑에 인터널 이 내부에 이제 그 어떤 중복돼서 망가지면서 중복된 시퀀스가 이제 생겨서 여기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세포 신호가 들어와서 필요할 때 세포가 증식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으면 요 세포 신호를, 증식 신호를,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여기가 망가지니까 스위치가 안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신호가 들어와서 계속 증식해라고 하는 것처럼 세포가 인식을 하고 계속 증식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형태의 그 백혈병,
이제 임상 양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변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도스타우린, 라이답트라고 하는 먹는 표적 치료제가 이제 처음으로 개발이 됐고, 요걸 이제 레티파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FLT 변이가 있는 AML에서 이 AD 역시 7+3 요법에 라이답트를 한 2주 정도 추가적으로 먹는 것과 안 먹는 군을 이제 비교해서 요 파란 선이 역시 표적 치료제 미도스타우린을 추가한 군, 밑에 빨간 선이 추가하지 않은 군인데 위에가 더 오래 사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승인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이게 급여가 안 되고요. 퀴잘티닙은 우리나라에 아마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역시 유사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퀴잘티닙을 이 7+3에 추가한 요법의 파란색 선이 훨씬 더 이제 오래 사는 것을 보실 수 있어서 이 FLT3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런 표적 치료제를 같이 붙여 쓰는 게 현재 표준 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변이, 플리스리, 그다음에 코어 바인딩 팩터 이런 유전 변이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AML은 지금 알려져 있고 모두 이제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 생김으로써 백혈병이 온다는 것이 현재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가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유명한 변이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자가 망가지는 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이가 온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당시부터. 그럼 이 변이를 왜 하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그 821 트랜스로케이션 인버전 16 플리스리 뮤테이션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를 병합해서 쓰는 것이 더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고요. 하지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 여기에 더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이가 나오는 경우에는 현재 표준요법으로 항암 치료만으로는 낫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장 궁극의 치료 방법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또 하기 위해서 이런 변이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AML의 위험군을 평가한다 해서 좋은 예후군, 중간 예후군, 불량한 예후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치료 원칙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식이 가능한 환자의 고강도 항암 치료의 단계별 그 개념, 그리고 생기는 유전 변이, 그리고 유전 변이에 따른 표적 치료, 그리고 그 표적 치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 변이에 따라서 어떻게 위험군을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불량한 예후인자가 있거나 그다음에 중간 예후인자가 있는 이런 일부 환자군에서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적어도 70세 미만이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70세가 넘는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이식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70세 이상의 이식은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굉장히 그 어려운 병인데요. 완치시키기가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식이 가능한 환자군은 어쨌든 그것이 적건 많건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 환자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많은 경우가 좋은 예후인자나 표준 예후군에서 기존 표준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불량한 예후를 가진 환자군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완전 관해를 얻은 다음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에 환자마다 확률은 다르지만 완치가 될 확률을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처치 요법이라고 하는 것과 조혈모세포가 포함된 세포군을 주입하는 요 두 단계로 나뉘는 여기까지의 과정이 조혈모세포 이식의 전반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 방법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셈이 됩니다. 이 전처치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강도의 항암 치료보다도 최소 몇 배 이상 강력한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암 치료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백혈병도 이 전처치 요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세포 주입을 통해서 이 추가적으로 이 골수의 생착이 일어나면서 남아있는 백혈병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조혈모 세포 우리가 채집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제 헌혈하듯이 요새는 말초에서 많이 채집을 하는데요. 헌혈하듯이 환자의 피를 뽑아서 이 원심 분리를 하면 이 무게별로 무거운 세포가 밑에 모이고 중간 세포가 중간에 모이고 세포가 없는 맑은 층이 위에 모이고 그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이제 막걸리를 오래 가만히 놔두면 밑에 이제 가루가 쌓이고 위에는 맑은 층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원심 분리를 해서 모으면 우리가 흔히 조혈모 세포를 포함한 단핵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층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다가 우리가 조혈모 세포를 준비하고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채집을 해서 우리가 주입하는 세포의 한 1% 정도 내지는 1% 미만이 조혈모 세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99%는 다 면역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고강도 항암에 플러스해서 세포를 주입을 하는 것은 조혈모 세포의 아주 이제 강한 전처치료법을 통해서 골수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를 넣어줘서 생착을 시키는 면이 한 부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주입하는 세포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수의 면역 세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가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를 없애는 마치 면역 세포 치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 기존의 항암 치료만으로도 낫기 어려운 환자를 이러한 면역 세포의 개념 플러스 고강도 항암 이제 두 가지가 병합되기 때문에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하거나 불응하거나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나서도 재발 불응인 경우도 있고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재발 불응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자, 그럼 이게 재발되거나 불응이 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어떨 건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치료에 잘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2차 치료했을 때 더 잘 듣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만큼 백혈병이 좀 독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치료에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재발 불응이 되면 어떻게 하냐? 환자와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1차로 해야 되는 것은 다시 관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재관해 유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완전 관해를 유도할 수 있는 그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해서 다행히도 완전 관해를 다시 얻으면 그리고 이 환자에서 다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한 경우라면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완치 확률을 재발 불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재발 불응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도 표적 치료제가 하나 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아까 말씀드린 플리스리 뮤테이션, 플리스리 변이가 있는 AML인 경우에는 재발했을 때 또 불응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성분명으로 길테리티닙 그리고 상품명으로는 조스파타라고 하는 약이 하나 승인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드마이어 스터디라고 하는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서 승인이 된 것인데요. 요 파란색이 요 약물을 쓴 거, 먹는 약이고 요 한 가지 약만 쓰면 되는데 굉장히 안전성이 높고 환자들이 잘 견딜 수 있어서 외래에서도 이제 많이 치료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 약물이 기존에 막 머리 빠지고 이런 이제 힘든 항암 치료보다도 더 치료 성적이 좋음을 생존 곡선도 위에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 보여드린 이 NCCN 가이드라인 국제적으로 보이는 진료 지침에는 이 재발 불응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요 길테리티닙 지금 말씀드린 요약 말고도 여러 가지 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나 아니면 재발 불응에서는 못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묶여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재발 불응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전 세계적인 그런 표준 치료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성골성 백혈병 연구회에서도 이런 약들을 더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재관의 유도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관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첫 번째 치료, 처음 AML이 진단돼서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완전 관해를 획득할 확률을 보통 한 70%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발하거나 불응했을 땐 그게 확률이 조금 떨어지고요. 한 50%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수 정도는 재발 불응이 됐을 때 재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해도 관해를 못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약제를 사용해서 재관의 유도 항암 치료를 재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거나 이게 일반적인 항암 치료로 어려울 테니까 환자가 참여해서 해보는 조건이 되는 경우에 신약 임상 시험이 있다면 이런 데 등록이 돼서 참여를 해서 새로운 기전의 신약 임상 시험을 해보거나 현재 새로운 기전의 FLT3 억제제나 CD33이나 CD123 같은 어떤 새로운 표적에 대한 면역 항암제, 메닌 억제제 몇 가지 이제 신약들이 테스트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임상 시험을 이제 참여를 해서 기회가 열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활성 감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중추신경계 침범이 없어야 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다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고 지금 치료가 필요한 20편대 숙주 반응이 있으면 안 되고 등등등등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임상시험에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건이 맞아서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저런 신약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많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신약 임상시험을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옵션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옵션으로 환자는 다시 조혈모세포 이식의 그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은 남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치료를 통해서도 관해는 오지 않고 하는 경우에 급여가 되지는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선별 급여라고 하는 형태로 관해는 안 왔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본다. 이런 방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대병원의 자료를 이제 통계를 뽑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한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성인 환자 중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로 치료했는데 관해가 안 온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관해가 안 온 상태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던 환자가 12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들이 얼마나 사셨는지 이 생존곡선을 그려보면 평균적으로 한 5.6개월 사셔서 반년을 채 못 사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어떤 치료를 해도 6개월 이상 넘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균 생존이. 근데 이식을 해도 이제 그것은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보시면 밑에 한 20% 정도에서 이 생존 곡선이 떨어지지 않고 쭉 가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50개월, 40개월 이러니까 거의 60개월 이때는 뭐 거의 한 5년 정도 되는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해가 안 온 상태의 AML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한 20% 정도는 낫거나 아니면은 최소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치료 성적을 보이는 환자군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아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답은 아닌 이런 방법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이렇게 좀 쉬운 용어로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슬라이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전 관해를 획득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이식이 가능한 환자군에서의 표준 관해 유도요법은 아라시라고 하는 약 7일, 그다음에 다우노루비신, 이다루비신.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다우노루비신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도노루비신이라고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요 3일 쓰는 7+3 요법이고 FLT3 변이, 코어 바인딩 팩터 변이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표적 치료제 병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표준이다. 1차 관해 유도 항암 후 얻은 완전 관해만으로는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와 완치라는 말은 다른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잔존 백혈병이 관해가 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고용량 아라씨 기반의 공고항암요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발 위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는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재발하거나 불응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불량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예후가 불량한 걸 알고 있지만 재발하고 불응성인 경우에 환자가 치료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만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관의 유도 항암요법을 통해서 관해 획득을 다시 시도하고 관해가 얻어진 이제 경우에는 가급적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한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